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의 임동석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뉴욕 증시 하락과 금융위기의 불안감을 조성하는 각종 악재에도 불구하고 견조한 흐름을 보이며 상승했습니다. 그간 지수를 좌우했던 원달러 환율이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지수를 끌어올리는 견인차 역할도 톡톡히 해줬는데요. 자,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33.69포인트, 크게 오른 1059.26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오늘 센 경제 현장에서는 오늘로 시행 한 달을 맞는 자본시장법에 관한 내용과 함께 출자 총액 제한제 폐지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소식도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로 자본시장법이 시행된 지 이제 한 달이 지났습니다. 사실 자본시장법이 시행되면은 우리 자본시장에 획기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는데요. 근데 사실 또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뭐 그렇게 아주 획기적으로 나아진 것이 없다라는 그런 목소리도 있고 또 오히려 준비의 부족으로 인한 불협화음도 적지 않게 들리고 있다는 그런 소식도 있습니다. 자, 어떻게 된 사정인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최수문 기자를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최수문입니다. 네, 자, 여의도 쪽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예, 지난 2월 4일 자본시장법이 시행에 들어가면서 여의도 정권과는 사실 많은 기대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난 지금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준비가 부족한 탓에 곳곳에서 불협화음도 보입니다. 증권사나 자산운용사 등 금융투자회사는 오히려 영업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고 있다고 아우성이고 펀드를 사는 투자자는 투자자대로 가입 절차만 까다로워졌다고 불만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투자자들의 불만은 사실 뭐 별로 나아진 것은 없으면서 펀드를 사는데 시간만 많이 걸린다. 이런 불평들이 주를 이룬다고요? 예. 예전에 펀드 가입 절차는 상대적으로 간단했습니다. 은행이나 증권사 직원의 추천대로 10분이면 쉽게 사고 팔았습니다. 자본시장법 시행으로 투자자는 펀드 위험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정보 확인서를 직접 작성하는 등 시간만 길게는 1시간가량이 불리해졌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투자 성향 설문서를 작성하고 본인 성향을 평가받아도 더 높은 위험의 상품을 구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위험을 알지만 가입한다는 서명만 추가하면 안정 성향의 투자자도 파생 상품 같은 초고위험 상품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적지 않은 투자자들이 고수익 유혹에 넘어가 자신이 받은 등급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증권사나 자산운용사 입장에서도 이제 새로운 신사업을 많이 펼칠 그럴 만한 움직임은 또 보이지 않고 있다고 하던데요. 예, 자본시장법이 시행된 이후로도 이렇다 할 신상품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미래에셋이나 하나UBS 등 대형 자산운용사들은 지난 한 달 동안 새로운 펀드를 하나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획기적인 상품을 내놓았다가 자칫 잘못하면 여론의 문매를 맞을 수 있어 서로 눈치만 보고 있다는 것이 한 증권사 임원의 기뜸입니다. 자본시장법에 따른 신규 사업 진출을 인가받은 곳도 현재까지는 소형업체 2곳뿐입니다. 자본시장법은 자격 요건을 갖춘 회사에 대해서는 집합투자나 중개, 신탁업 등 모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았으나 금융투자회사들은 아직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고 뭐 모든 그 금융사들이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닐 테고요. 대형사들을 중심으로 또 발빠른 움직임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이미 치열한 경쟁체제에 들어갔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오늘 23일에 기존의 유가증권, 코스닥, 선물 등으로 나뉘어 있던 시스템을 통합한 차세대 시스템을 개통합니다. 금융투자회사들도 이에 맞춰 각자 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 현대증권은 이미 총 470억 원을 투입, 시스템 개선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투자자들은 보다 편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결제원의 직업결제망에도 25개 회사가 가입을 신청했습니다. 해당 증권사 투자자들은 이르면 오늘 6월부터 자금 이체나 공과금 납부를 증권사 CMA 계좌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조직 개편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사업 진출도 최근의 글로벌 금융위기만 해결되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투자자들의 펀드 가입 시 불편도 우리 자본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통과 의뢰로 보고 보다 원활한 절차를 모색 중입니다. 향후 글로벌 시대의 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고민하는 한 달이었던 셈입니다. 지금까지 네. 최수문 기자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최수문 기자와 함께 자본시장법이 시효된 지 한 달 동안 과연 변한 것은 무엇이고 앞으로 풀어야 될 과제들은 또 어떤 것인지 함께 정리해 들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국회가 2월 임시국회 마지막 회기 시각인 어제 자정까지 끌었던 금산분리 완화법 통과가 결국 무산된 채 끝나고 말았습니다. 여야가 당초 통과시키기로 합의한 법안이었던 터라 경제계의 허탈감은 더욱더 컸을 텐데요. 자, 어떻게 된 상황인지 또 앞으로 처리는 언제쯤 가능한 것인지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임세원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임세원입니다. 네, 자 금산 분리 완화가 결국 무산이 됐는데 결국에 당초 좀 통과하기로 했던 것 아니었습니까? 돌연 야당의 태도가 바뀐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예, 말씀하신 대로 금산분리 완화 내용을 담은 은행법은 어제 자정까지 열렸던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지난 1일 여야 지도부는 은행법 수정안을 3일까지 논의해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었는데요. 한나라당이 강력하게 추진하던 은행법을 통과시켜주기로 야당 지도부가 합의했다는 소식에 민주당과 민노당 내 강경파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여야가 대립한 쟁점은 대기업 등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 한도를 한나라당 주장대로 10%로 할 것인지 아니면 민주당 안대로 8%로 할 것인지입니다. 한때 9% 수정안이 나오기도 했지만 결국 양당은 타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어제 본회의에 앞서 열린 국회 정무위에서 한나라당 소속인 김영선 정무위원장은 은행법을 강행 통과시켜 법사위로 넘겼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의 위원장인 법사위에서는 은행법 개정안의 처리를 계속 뒤로 미뤘습니다. 본회의에서도 민주당과 민노당 의원들이 반대 토론을 계속 신청하며 법안 처리를 막았습니다. 다만 여야 간 이견이 적었던 출자 총액 제한제 폐지를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 그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표정이 좀 대조적이었겠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한나라당은 자신했던 법 통과가 실패하자 허탈한 표정인 반면 민주당은 전날까지 원혜영 원내대표의 퇴진이 불거지던 내홍에서 벗어난 모습입니다. 양당은 오늘 하루 종일 내탓 공방을 벌였습니다. 한나라당은 기업 투자를 촉진하는 금산분리 완화에 합의해놓고도 막판에 태도를 바꾼 민주당을 비겁하다고 공격했습니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완화 비율을 수정해 통과시키자는 당초 합의를 지키지 않은 건 한나라당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네, 자 사실 기업 쪽에서는 상당히 바라던 그런 법 통과였었는데 이것이 되지 않아서 상당히 허탈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오늘 유감 성명까지 발표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전국경제연합회는 논평을 내고 금산분리 규제와 지주회사 규제 완화 등 경제 관련법들이 이번 국회에서도 통과되지 못한 것은 아쉽다고 밝혔습니다. 전경련은 이번에 논의된 금산분리 규제 완화 내용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비춰 여전히 미흡한데도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면서 금융위기 극복과 금융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할까 우려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앞으로 국회는 이제 4월 달에 열릴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럼 오는 4월 달에는 통과될 수 있는 걸까요? 네, 일단 어제 통과에 실패한 법안들은 빨라도 3월 말이나 4월 초에 다시 처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나라당 일부에서는 3월 말에 국회를 열어 은행법과 지방발전계획을 담은 국가균형발전법 등을 처리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3월 국회에 회의적입니다. 민주당 역시 3월 국회에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또 3월 국회를 연다고 해도 은행법은 민주당이 재논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어 우선 처리가 불투명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임세원 기자와 국회 소식을 정리해서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 자금이 벌써부터 바닥을 보였다는 그런 소식도 들려와 있습니다. 자금을 지원받아야만 하는 우리 중소기업들은 아직까지도 많이 있을 텐데 말이죠. 자, 그들의 한숨 소리가 여기까지도 들리는 듯합니다. 자, 자세한 소식을 서울경제신문 울산의 곽경호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중소기업들에게 지원하는 긴급 경영 안정 자금이 벌써부터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중소기업들이 공장을 돌리는 데 가장 요긴하게 사용되고 있는 긴급 경영 안정 자금이 벌써 동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중소기업의 긴급 경영 안정 자금은 지난달 말 전체 예산 7천억 원 가운데 76.5%인 5,354억 원의 지원이 결정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올 들어 지금까지 신청된 자금 규모는 총 1조 1,420억 원, 예산 대비 163%로 예산을 이미 훌쩍 넘어서면서 지난달 중순 이후 신청 접수가 전격 중단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자금은 현재 남은 예산이 1,646억 원인데 비해 아직 집행되지 못한 신청 규모는 6,070억 원으로 무려 4배나 많습니다. 이 때문에 남은 신청 자금 가운데 4,420억 원에 대해서는 사실상 지원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지역별로는 부산이 104.1%, 광주 전남 105.9%, 전북 101.2% 등으로 이미 지원 결정된 금액이 예산을 초과했고 경남 93.9%, 충북 84%,
수도권 81.8% 등 그 밖의 지역도 자금이 거의 바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워낙 쓸 곳이 많아서 그랬겠지만 긴급 경영안정자금이 왜 이렇게까지 빨리 바닥을 드러낸 걸까요? 긴급 경영안정자금은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자금 가운데 자재대금이나 인건비 등 당장 공장을 가동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운전자금으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올 들어 글로벌 경제 위기로 중소기업들의 자금 사정이 극도로 악화되면서 긴급 경영 안정자금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이 자금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무려 4.4배나 높은 신청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당초 정부에서 책정했던 지원 규모가 턱없이 부족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각 지역별로는 부산과 전북이 예산 대비 2.3배의 신청률을 보여 가장 높았고 광주, 전남이 1.7배 등으로 신청 규모가 예산 금액을 훨씬 웃돌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산이 동일한 지역은 자금을 신청했더라도 심사 단계나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기업의 경우 자금 지원이 물거품이 될 처지에 놓였고 다른 지역도 곧 같은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은 실정입니다. 네. 자, 상황이 그렇다면 지금 무척이나 자금 난으로 어려워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상황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현재 상당수 중소기업들이 자금 지원을 받지 못할 처지에 놓이자 불안해하는 기색이 역력합니다. 울산의 한 화학제품 제조업체의 경우 지난해 매출이 크게 증가했지만 최근 주거래은행으로부터 신규 대출을 거절당한 데다가 만기 도래 예정인 대출금의 연장도 불가한 것으로 통보받아 이를 상환해야 하는 곤란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 업체는 최근 정부 자금을 신청했지만 심사를 앞둔 시점에서 자금이 바닥을 보여 만일 자금 지원이 안 될 경우 당장 경영 위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경남 양산 지역의 한 기업은 사업장 확보를 위해 은행에서 빌린 엔화 40억 원의 상환 부담으로 최근 긴급 경영 안정자금을 신청하고 심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원 여부를 단정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발을 구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자, 지금까지 울산의 곽경호 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경제 지표를 살펴드립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증시 마감 상황을 알아보죠. 서울경제신문 증권부의 박혜욱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마감 시황부터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4일 코스피 지수가 전날보다 33.69포인트 오른 1059.26포인트로 장을 마쳤습니다. 이날 지수는 미국 증시 하락 소식에 전날보다 6.67포인트 내린 1018.90포인트로 출발했으나 환율의 하향 안정화와 중국 증시의 급등세에 힘입어 기관이 장중 순매수로 전환해 상승세로 반전했습니다. 이날 기관은 1621억 원 순매수를 기록했고 반면 개인은 472억 원, 외국인은 1757억 원 매도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프로그램 매매는 비차익 거래를 중심으로 매도 물량이 출현하며 1093억 원 수매도를 나타냈습니다. 네, 자 코스피 지수가 무려 한 달 만에 이틀 연속 상승하는데 정말 힘들게 성공을 했습니다. 오늘 시장 특징은 무엇이었을까요? 네, 1000포인트 선이 붕괴되며 패닉에 빠졌던 코스피 지수가 환율 하락과 중국발 호재로 기사회생했습니다. 이날 중국의 경기 부양 기대는 원달러 환율 하락과 함께 지수 급등을 가져온 1등 공신 역할을 했는데요. 증시 전문가들은 중국의 대대적인 경기 부양 의지와 효과가 가시화되면서 자연스레 중국주들의 선전이 두드러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만 메리트 부각에 따른 단기 반등에 그칠 것이라는 신중론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밖에 환율 하락세도 돋보였습니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1,550원대로 하락했는데 외환시장에 단기 고점을 확인했다는 분위기가 퍼지며 하락을 이끌었고 이는 코스피 지수의 상승 반전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네. 자, 그리고 상장사들이 거짓으로 자사주를 취득했다는 그런 공시가 크게 늘어났다던데요. 네, 상장사들이 자사주를 취득한다고 거래소에 공시한 뒤 실제로 주식을 매매하지 않는 사례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위기로 증시가 약세를 지속한 지난해 주가 안정과 경영권 확보 등의 목적으로 자사주를 취득한다는 공시가 전년 7,143건보다 52.2% 늘어난 1만 875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들 가운데 자기 주식 매매를 신청한 후 호가를 제출하지 않아 거래가 무산된 경우는 47건으로 전년 29건에 비해 62.1%나 증가했습니다. 호가 규정 위반 원인은 장중 시세 변동 확대에 따른 주문 취소나 예수금 부족, 위탁 증권사들의 매매 신청 및 주문 입력 착오 등이 대부분인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자기 주식 매매는 위탁 증권사에 거래를 신청하면 이 사실이 당일 오후 6시까지 거래소 대량 매매 시스템에 입력돼 HTS와 체크 단말기 등이 공시된 뒤 해당 상장세가 그 다음날 오후 2시 30분까지 매매 효과를 제시해야 성사됩니다. 한편 거래소는 이에 대해 오는 9월 9일까지 규정을 위반한 증권사 18곳에 감리팀을 파견해 실질 감리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오늘의 증시 소식을 박혜욱 기자로부터 전해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센 경제현장 잠시 후 뉴스 단신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다중채무자에 대한 프리워크아웃 제도를 다음 달부터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융권 대출 5억 원 미만의 연체 기간이 1에서 3개월인 약 20만 명이 대상입니다. 직장인 중 61.5%가 현재 빚을 지고 있으며 1인당 평균 2,494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불황이 표면화된 작년 하반기 이후 빚이 더 늘어났다는 직장인은 44.8%였습니다. 경기 침체로 지난 2월 수입차 신규 등록 대수는 전년 대비 19.9% 줄었다고 한국수입자동차협회가 밝혔습니다. 엔고 영향으로 일본차의 혼다, 닛산의 판매 순위가 7위, 8위로 밀렸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경기도 하남시의 실업률이 4.3%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명시, 용인시도 4% 이상의 실업률을 보이며 그 뒤를 이었습니다. 네, 잠시 후 센 재테크를 이어가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부 증권부 기자들이 아침마다 서울경제TV를 보고 있습니다. 매일 20분 투자로 미 증시 흐름을 한눈에 블룸버그 파이널 워드, 30분 시청으로 아시아 경제까지 한꺼번에 블룸버그 아시아 비즈니스 투나잇, 한글 자막과 함께 방송되는 블룸버그의 또 다른 프로그램들, 주말 인터뷰 프로그램 나이트 토크, 성공한 모험 기업인을 다룬 블룸버그 벤처, 음악과 영화, 순수 미술에서 세계 최고급 레스토랑까지 고품격 문화예술을 소개하는 매거진 프로그램 블룸버그 뮤직, 세계 정재계 거물들의 향배를 통해 글로벌 마켓을 예측하는 블룸버그 폴리티컬 캐피털, 블룸버그의 간판 스타 버나드 로가 각국 기업과 정부, 각계각층 인물 인터뷰를 통해 경제를 진단하는 블룸버그 보이스, 국내 최초 3시간 내 번역 자막 처리, 블룸버그 TV 국내 독점 채널 서울경제TV에서 이 모든 것을 경험하십시오. 블룸버그 블룸버그 TV 국내 독점 채널 서울경제TV. 네, 센 재테크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삼성생명 금융특화팀의 김기갑 팀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지난주 펀드 시황부터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네, 지난주 주식형 펀드들은 2주 연속 손실을 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 국내 주식형 펀드와 해외 주식형 펀드는 글로벌 증시 불안으로 인해서 약 한 4%와 약 한 2% 정도의 손실을 기록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주식형 펀드 모두 해외형, 국내형 모두 할 것 없이 다 2% 가까운 2%가 넘는 그런 손실을 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국내 주식형 펀드, 해외 주식형 펀드 모두 이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자, 먼저 국내 주식형 펀드는 어떤 움직임을 보였는지 나눠서 한번 상세히 정리해 보죠. 네, 먼저 국내 주식형 펀드부터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국내 액티브 펀드 같은 경우는 지난주
마이너스 4.18% 정도의 손실을 봤지만 종합주가지수에 연계되는 코스피 혹은 인덱스 펀드보다는 다소 괜찮은 모습을 보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액티브 펀드가 마이너스 4.18 정도의 손실을 기록했지만 그 인덱스 펀드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4.67% 정도의 그 손실을 기록했는데요. 그동안 저희가 1년 동안 한 특이한 점으로 살펴보았던 그 국내 주식형 펀드들이 코스피 지수보다도 못한 수익률을 계속해서 네. 기록해 왔던 것에 비하면 그나마 그 코스피 지수보다는 국내 액티브 펀드가 좀 더 좋은 양호한 모습을 보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펀드 투자자들께서 꼭 반드시 염두에 두실 사항은 설정액 50억 원이 넘는 우리나라의 한 440개 정도의 펀드 중에서 수익을 기록한 그러니까 이제 플러스로 전환된 그 펀드는 단 한 개도 없었다는 점도 반드시 기억하셔야겠는데요. 2009년도에 들어와서 국내 주식형의 국내 주식형 같은 경우는 배당주와 중소형주가 액티브 펀드보다는 상당히 양호한 수익을 기록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중소형 펀드 같은 경우는 상당히 과대 낙폭으로 수익률이 마이너스 폭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배당주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 정도로 액티브 펀드보다는 양호한 수익률을 지속적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점도 국내 주식에 투자하시고 있는 펀드 투자자들께서는 기억해 두시면 좋을 만한 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국내 주식형 펀드들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해외 펀드는 어떤가요? 상황이 더 안 좋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해외 펀드의 경우는 해외 여러 국가들의 경제 상황과 맞물려서 좀 크게 통찰력을 가지고 보셔야 될 필요가 있겠는데요. 최근 그 동유럽을 중심으로 특히 루마니아나 헝가리를 중심으로 디폴트, 즉 채무 불이행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고요. IMF가 올 연초에 0.5%의 세계 경제 성장률을 예상했으나 오늘 수정해서 발표했습니다. 마이너스로. 네. 그리고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디폴트 상황에 맞물려 있는데요. 이런 경우로 인해서 이런 연유로 인해서 동유럽 펀드의 수익률이 그동안 상당히 마이너스 폭을 크게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동유럽 펀드는 간만에 플러스 수익률로 전환되었는데요. 수익률은 약 평균 1.94% 정도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그 해외 펀드가 모두 손실을 기록하거나 수익을 기록한 것은 아니고요. 지역별로 약간의 편차가 있었는데요. 동유럽 같은 경우는 플러스로 전환되었습니다만 중국 펀드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59% 정도, 그리고 인도 펀드는 0.20% 정도로 그 수익률을 마이너스를 기록했고요. 브라질과 미국 모두 그 마이너스를 기록한 한 주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나 이 동유럽 관련 펀드들이 그동안 상당히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많이 가져왔었는데요. 1년 동안의 연평균 수익률을 봤더니 적게 난 펀드는 마이너스 한 40% 정도, 많이 난 펀드는 마이너스 한 65% 정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1,000만 원을 거치식 펀드로 넣었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남아있는 돈이 약 한 4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네. 최근 지난주에 동유럽 펀드들이 플러스로 전환됐다라고 해서 투자자들께서 희망을 가지고 계속 여기에 추가 납입을 하시거나 공격적 투자를 하시기보다는 오히려 과대 낙폭이 그동안 상당히 크게 되었던 것에 어떻게 보면 좀 숨고르기 형상으로 보시고 주의를 가지고 계속 살펴보시는 것이 좀 더 괜찮은 투자 전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럼 요즘 하도 이제 말이 많은 그 동유럽발 금융위기다 뭐다 하는 그런 얘기들이 많은데 특히 동유럽 관련된 그 투자가 좀 얽혀있는 그런 펀드에 투자하신 분들은 요즘 소가리가 상당히 크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당분간은 좀 이런 약세가 좀 더 지속될 걸로 보이시는지요? 네,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동유럽에 그 지원하기 위한 IMF 금고가 네. 바닥이 날 정도고 지금 현재 동유럽에 지원된 금액이 서유럽 국가에 많이 몰려 있는데요. 네. 우리나라 단기 채권이 서유럽 국가와 또한 많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 여세는 우리나라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위 주가가 지금 현재 약 한 80% 미국의 아주 대표 우량주죠. 그런데 지위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주가가 약 한 80% 정도 손실이 나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해외 여러 국가들이 디폴트 선언이 가속화되고 더욱더 가시화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해외 펀드에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는 좀 더 주의를 가지고 신중한 자세로 접근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혹 투자자분들 가운데 또 그런 분도 있습니다. 이제 어떤 그 한 회사의 펀드들이 쭉 있으면 수익률을 쭉 봐가지고 네. 제일 마이너스가 큰 펀드만을 골라서 투자를 하면서 하는 말이 네. 이 투자 회사가 이제 운용회사가 자사의 어떤 그 이미지 관리나 그런 것들을 위해서 네. 손실이 가장 큰 그 펀드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특별히 좀 더 신경을 쓰기 때문에 수익률이 지금보다는 좀 더 낮을 가능성이 크다라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또 이렇게 또 마이너스가 뭐 큰 이런 뭐 동일업 관련 뭐 국가 펀드든 뭐든 야 지금 마이너스 폭이 크다는 거는 그만큼 좋아질 가능성이 좀 더 많은 거야라고 생각해서 역발상 투자를 해야 된다고 강조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네, 많이 있습니다. 예, 이런 투자법에 대해서는 어떤 조언을 해주시겠습니까? 말리겠습니까? 상당히 그 날카로운 질문이신데요. 네. 일단 그 역발상 투자를 떠나서 우리가 이제 펀드와 주식의 차이점이 기술적 분석과 기본적 분석에 의거하지 않고 간접 투자를 한다는 것에 가장 기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펀드를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도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에 의거하지는 않지만 기본적인 재무제표라든지 기본적인 투자의 원칙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지표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주가가 상승기에 접어들었는데 펀드가 나 역시 많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그 펀드 매니저의 운영 지수를 나타내고 있는 젠센 알파 지수가 상당히 저조하다라면 그 펀드는 단순히 지금 시황이 좋아서 올라가는 것이지 향후에는 더욱더 과대 낙폭으로 떨어질 수 있다라고도 생각됩니다. 물론 골이 깊으면 산이 깊으면 골이 깊다는 말로 상당히 지금 현재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상승 여지가 더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상승 여지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그 펀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중요한 지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샤프 지표라고 해서 위험률과 수익률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지표라든지 펀드 매니저의 운영 능력을 나타내는 샤프 지수라든지 이런 중요한 지수들이 있기 때문에 펀드 투자로 추가 납입을 하시거나 공격적인 역발상 투자를 하실 때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이 지표들이 현재 어떻게 되고 추가적으로 상승 여지가 있는지를 살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A 펀드와 지금 현재 B 펀드가 있는데요. 물론 시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A 펀드와 B 펀드 모두 수익률이 크게 나 있는 상황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시황이 좋아졌을 때 A 펀드는 많이 추가 상승을 할 수 있지만 B 펀드라는 펀드는 추가 상승 여지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시황이 좋지 않아서 지금 현재 이 펀드가 수익률을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펀드 자체가 추가 상승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지표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반드시 점검해서 대성 싶은 나무의 떡잎에 투자하는 것이 맞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상당히 지금 상세하게 정리를 해주셨는데 아마 시청자 여러분 가운데는 조금 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다라고 느끼는 네.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 시청자분들께 이제 콕 찍어서 이제 말씀드리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요. 네, 그렇죠. 어떤 펀드들에 좀 집중해서 투자하려면 좀 해볼까요? 네, 제가 예전에 그 다른 방송에서 예. 그 미래세 D로 시작하는 펀드를 예. 한번 분석해 드린 적이 있는데 전화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어허. 그 펀드를 가입을 해야 되는 건지. 예. 그래서 어떤 특정 펀드를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유형에 관련된 펀드를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그 대형주라고 해서 시가총액이 1위부터 100위까지 그리고 중형주는 100위부터 300위까지 그리고 중소형주는 300위 밖으로 나와 있는 펀드들을 중소형 펀드라고 하는데요. 네. 주가 상승기를 막 이끌 때는 주로 대형주가 많이 리딩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주가가 하락하거나 정점에 있을 때는 중소형주가 많이 리딩하는 편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이런 대형주나 중소형주에 혹은 투자하시기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배당주, 국내 펀드 같은 경우는 배당주 펀드나 가치주 펀드에 많이 투자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대표 가치주 펀드들이 있습니다. 한국밸류 10년 투자라든지 신영 마라톤이라든지 혹은 신한 BNP 파리바에서 운영하고 있는 신한 탑스밸류 같은 펀드들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3년 동안의 지표, 2년 동안의 지표, 1년 동안의 지표 모두 우량하게 잘 그리고 최근까지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펀드에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네. 해외 펀드 같은 경우는 서로 상관관계가 적은 예를 들어서 원유 가격이 올라갔을 때 러시아가 상당히 추가 상승의 여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원유를 수입해서 써야 되는 중국 같은 경우는 상당히 울상이 될 수밖에 없겠죠. 네. 분산 투자라는 것은 아이스크림 장사와 우산 장사를 같이 하는 건데요. 비가 좋은 날에는 비가 오지 않는 날에는 아이스크림을 팔고 비가 오는 날에는
우산을 같이 팔면 되겠죠. 그래서 서로 상관관계가 적은 브리스, 브라질, 러시아, 인도, 차이나를 투자하는 펀드라든지 또한 6개월 동안 30% 정도의 수익을 기록하고 있는 중국 본토에 투자하는 펀드가 있습니다. 네. 흔히 차이나 펀드라고 하면 그 중국 본토에 투자하는 펀드로 오해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보통 홍콩 지수에 투자하는 펀드가 대다수입니다. 하지만 중국 본토에 투자하는 예를 들어서 PCA 차이나 드래곤이라든지 프루덴셜 네. 이런 쪽에서 나온 그 소수의 펀드들이 있는데요. 이런 펀드 같은 경우는 6개월 동안 약 한 30% 정도의 수익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출시하고 있는 삼성투신에서 출시하거나 미래에셋 자산운용에서 출시한 중국 본토 펀드도 한번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기왕 해외로 눈을 돌리려거든 중국 본토에 투자하는 그런 펀드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해보라는 그런 투자 말씀 조언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삼성생명 금융특화팀의 김기갑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증시전략센터를 이어가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부 증권부 기자들이 아침마다 서울경제TV를 보고 있습니다. 매일 20분 투자로 미 증시 흐름을 한눈에 블룸버그 파이널 워드 30분 시청으로 아시아 경제까지 한꺼번에 블룸버그 아시아 비즈니스 투나잇 한글 자막과 함께 방송되는 블룸버그의 또 다른 프로그램들 주말 인터뷰 프로그램 나이트 토크 성공한 모험 기업인을 다룬 블룸버그 벤처 음악과 영화, 순수 미술에서 세계 최고급 레스토랑까지 고품격 문화예술을 소개하는 매거진 프로그램 블룸버그 뮤직 세계 정재계 거물들의 향배를 통해 글로벌 마켓을 예측하는 블룸버그 폴리티컬 캐피털 블룸버그의 간판스타 버너드 로가 각국 기업과 정부, 각계각층 인물 인터뷰를 통해 경제를 진단하는 블룸버그 보이스 국내 최초 3시간 내 번역 자막 처리 블룸버그 TV 국내 독점 채널 서울경제TV에서 이 모든 것을 경험하십시오. 한글로 보는 블룸버그 TV의 실시간 글로벌 경제 정보 한국 방송사상 외국 경제정보 TV 프로그램을 국내 최초 3시간 내 번역, 자막 처리, 정보 시차를 거의 극복해낸 블룸버그 TV 국내 독점 채널 서울경제TV. 한글 자막과 함께 방송되는 블룸버그 프로그램들을 서울경제TV에서 만나보세요. 블룸버그 TV 국내 독점 채널 서울경제TV. 네, 증시전략센터를 시작하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를 오늘도 모셨습니다. 굿모닝 신한증권 장규성 지점장, 유진투자증권의 현봉환 차장 두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 장 분위기 상당히 좋았습니다. 장규성 지점장께서 먼저 오늘 장 정리부터 해주시죠. 네, 오늘 우리 시장이 극적으로 반등을 했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은 전일 다우지수가 등락을 거듭하다가 0.5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하락을 지속했죠. 그래서 우리 코스피 지수는 마이너스 6포인트로 출발을 해서 10시경에는 마이너스 16포인트로 1000포인트를 다시 위협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원달러 환율이 하락세로 돌아서기 시작했고, 그리고 중국에서 원자바오 총리가 5일 전국 인민대표자 회의에서 추가로 경기 부양책을 발표할 것이라는 그런 소식에 힘입어서 중국 관련주가 상승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관련주가 상승하기 시작하면서 매수세가 확산이 되고 해서 종가로는 전일 대비 33포인트가 상승을 해서 1059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환율 역시 소폭이지만 1원이 하락을 해서 1551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그 장정리는 상당히 반가운 소식을 많이 전해드릴 수 있어서 저도 무척이나 기쁩니다. 자, 그렇다면 현봉환 차장께서 지난 한 2주여간 우리의 증시 움직임에 관해서 좀 정리를 해오셨다고요? 예.
일단 2주일 전에 네. 2월 18일이었었는데요. 네. 이제 2월 달에 이제 거래일을 한 일주일 남기고 한 7일 정도 남기고 그때 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게 환율이랑 또 이제 기타 어떤 지표의 흐름을 갖다 고려했을 때 적어도 이제 2월 말까지는 좀 시장에 참여를 좀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좀 관망하시는 자세가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환율하고 이제 미국 어떤 보호무역주의, 그래서 이제 바이 아메리카로 이제 어떤 좀 피해가 우려가 되는 조선, 철강, 해운 쪽은 저가 매수로 임하시라고, 저가 매수는 결국 이제 매수로 갔다가 거의 하시지 말라는 그런 쪽이거든요. 네. 그래서 좀 천천히 하시라는 그런 쪽으로 말씀을 드렸었고. 싸더라도 웬만하면 사지 말아라. 조심해서 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근데 이제 대신에 이제 좀 그런 악재에서 좀 떨어져 있는 자동차 그리고 이제 IT 업종에 대한 매수를 하다 권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중에서 업황이 상당히 빠르게 개선되고 있는 또 공장 가동률이 100%에 육박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중국의 어떤 내수 부양 정책과 관련해서 수혜가 가능한 LG 디스플레이를 갖다 권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소형주 중에서는 이제 어떤 영어 교육에 대한 어떤 정부의 정책과 맞물려 있는 청담 러닝을 갖다가 장기 차원에서 이제 분할 매수, 즉 시장에서 어떤 투매가 나올 때마다 그렇게 이제 하실 것같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2주간의 흐름을 갖다 보면 종합지수가 이제 1113포인트에서 1059포인트로 이제 4.9%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물론 이제 오늘 상승이 아니었으면 훨씬 더 하락폭이 좀 컸었죠. 그리고 이제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가 이제 한 20만 원에서 18만 3,500원으로 이제 지수 대비해서는 훨씬 많이 빠졌습니다. 한 마이너스 8.3% 정도 빠졌고요. 그리고 이제 포스코가 한 5.8% 정도 빠졌습니다. 이제 그때 말씀드렸던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가격이 이제 26,050원이었었는데 지수는 한 5% 정도 빠졌지만 우리 이제 27,100원으로 한 4% 정도 상승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수 대비해서는 거의 한 9% 이상 그렇게 초과 수익을 갖다 거두었는데,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투자를 하실 때 기술적 분석으로 해서 차트 분석을 갖다가 하시고 물론 그러신 것도 좋지만 펀더멘탈을 갖다가 잘 보셔가지고 결국 중요한 거는 어떤 시장에 대한 통찰력이나 어떤 업종이 가장 나을까 하는 그런 쪽을 갖다가 선택하시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쭉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업종과 이제 특징적인 종목들에 관한 이야기로 화제를 옮겨보겠습니다. 자, 장규성 지점장께서는 업종별 특징이라든가 또 특징적인 종목들, 자, 그것에 관해서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오늘 종합주가 지수가 33포인트가 상승을 했습니다. 3일절이 지났는데 오늘 공교롭게 지수가 33포인트가 상승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업종 전체적으로는 3.2%가 상승을 했는데요. 듣고 보니까 신기한데요. 그렇습니다. 예. 네, 오늘 종합주가 지수가 3.2%가 상승을 했는데요. 예. 업종별로는 기계업종 같은 경우는 한 8% 정도가 상승을 했고요. 운수 장비 업종은 5%, 그리고 증권 업종은 6% 정도가 상승을 했습니다. 종목별로 한번 살펴보면은요. 기계업종에서는 두산인프라코아가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산중공업이 8% 상승을 했고 STX엔진이 상한가를 기록하는 등 오늘 전체적으로 중국 관련주가 굉장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두산인프라코아가 제일 선두주자로 상한가에 들어갔는데요. 네. 두산인프라코아는 2월 중에 실적 발표에 의하면은 중국에서 굴삭기가 1,400대가 이게 1,400대 이상이 팔린 것으로 발표가 되어서 전년 동기 대비 18% 이상 상승한 걸로 이렇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적 호전에 힘입어서 두산인프라코아가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요. 오늘 또한 조선업종도 굉장히 강세를 보였는데요. 삼성중공업이 9%, 그리고 대우조선이 8%, STX조선이 10%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증권업종 역시 오늘 굉장히 강세를 보였는데요. 중소형 증권사 중에 유진투자증권과 SK증권이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 대우증권이 5%, 미래에셋증권이 6%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오늘처럼 지수가 1000포인트 근처에서 강한 반등을 보일 때는 항상 증권주가 이게 증권 시장이 화랑을 보여서 수출 수입이 늘어날 걸로 이렇게 전망이 되어서 업종별로는 굉장히 강한 반등을 보인다는 그런 특색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 주중 특징 종목을 한번 살펴보면은요. 오늘 한진해운이 말씀드렸듯이 한진해운이 굉장히
기업 내용이 좋은 회사입니다. 그리고 좀체로 자금이 필요치가 않아서 회사채도 발행하지 않는 그런 회사인데 최근에 해운주가 급락을 하면서 주가가 굉장히 저점대에 있었는데 오늘 중국 관련주가 반등을 하면서 12%대 상승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효성을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효성이 대형주 중에서는 굉장히 괄목할 만한 그런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장중에 10% 이상 상승세를 보이다 오늘 8%대 상승세를 보였는데 효성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화섬 업체에서 그다음에 지금은 그 중공업 발전기 제작하는 그런 회사로서 확실하게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탈바꿈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향후에도 시장이 계속해서 등락을 거듭하겠습니다만 효성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주목을 하면서 주가가 종합주가지수가 큰 폭의 하락을 했을 때나 이럴 때 효성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매매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그런 생각이고요. 오늘 또 역시 LED 관련 업체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LG 이노텍이 8%대 상승세 그리고 금호전기가 10%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업체 중에서는 셀트리온이 오늘 12%대 상승세를 보이면서 코스닥 대장주 시가총액 1위 업체로 다시 등극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형주 중에서는 삼성전자가 2%, 포스코가 3%, 그리고 현대중공업이 6%, 현대차와 LG전자가 2%대 상승을 보였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그 종목별로 또 업종별로 특징적인 움직임을 보인 부분들을 상세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투자 전략으로 화제를 옮겨야겠는데요. 장규성 지점장께서는 어떤 종목들에 대해 관심을 두시는지요? 예, 장이 끝난 다음에 전체적으로 이게 차트를 보면서 낙폭이 펀더멘털이 받쳐주는 종목 중에서 낙폭이 큰 종목들을 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한진해운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이게 눈에 띄었는데요. 제가 이렇게 펀더멘털이 받쳐주는 회사 중에서 낙폭이 컸다고 했던 종목들 중에 좀 상승세가 두드러지지 않은 그런 종목을 한번 꼽아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CJ제일제당입니다. 네. 예, CJ제일제당은 환율 상승 피해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수입 원재료 비중이 이 회사는 굉장히 높은 편인데요. 최근 원달러 환율이 상승을 하면서 주가가 16만 원대에서 11만 원대까지 수직 하락한 그런 종목입니다. 하지만 향후에 환율이 안정세로 돌아서면은 환율 상승으로 급락한 그런 부분은 주가가 반등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참고로 작년 10월 달에 주가가 900선에 갔을 때 환율 역시도 굉장히 급등을 했었죠. 그때 CJ제일제당의 주가가 96,000원까지 하락한 이후에 지수가 1200까지 반등을 했을 때 주가가 20만 원까지 가면서 거의 100% 이상 상승세를 보였던 그러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는 2, 4분기 이후에 실적 개선이 기대가 되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최근 곡물 가격의 하향 안정화가 지속되고 있지만 이 부분을 환율이 상승을 하면서 상쇄를 시켜버려서 현재 실적이 2009년 1, 4분기 실적이 제일 저점으로 예상이 됩니다. 2007년, 2008년에는 이 회사의 총 매출액 이익률이 30%대에 달하고 있습니다만 1, 4분기에는 18%에 머물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은 1, 4분기 이걸 저점으로 해서 2, 4분기에는 19% 그리고 4, 4분기에는 25%까지 실적이 개선될 걸로 기대를 해서 실적 부분에서도 턴어라운드가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CJ제일제당은 자산 가치가 굉장히 높은 그런 회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산 가치 부분에도 주목을 하면서 CJ제일제당을 관심을 가질 것을 말씀드리고요. 가격대를 한번 살펴보면은요. 지금 CJ제일제당은 오늘 매수가는 10일 이평선이 위치한 12만 원대 가격을 말씀드리고요. 목표가는 이번에 환율이 하락을 하면서 급락을 하기 전에 가격대 15만 원을 말씀드리고요. 손절가는 10만 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 물론 시장 상황에 따라서 하락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 조금 전에 보신 차트에서 보신 것처럼 좀 완만한 하락세를 보이면서 지금 어떤 시장 상황과 한번 비교해서 본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좀 탄탄한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고 한번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CJ제일제당에 관한 말씀을 들어봤고요. 자, 그렇다면 현봉환 차장님의 관심 종목은 어떤 것입니까? 예, 사실 시장에 답이 있겠습니까? 네. 답이 있다면 제가 여기 없을 것 같은데요.
중요한 거는 이제 어떤 시장의 흐름과 메커니즘을 갖다 얼마나 잘 이해하고 그 많은 생각을 해서 그 시나리오가 얼마나 시장과 부합하느냐가 결국 관건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장의 상승을 갖다가 그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낙폭 과대에 따른 반발 매수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즉 현대차나 LG 디스플레이 즉 자동차 IT 그나마 다른 업종에 대비해서는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물론 중장기적으로는 좋겠지만 투자하시는 분들은 일단 좀 그렇게 중장기적으로 하시는 거 좀 단기적으로 수익을 갖다 보시는 분들도 있으시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단기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당분간 좀 중국 모멘텀이 살아있는 좀 그런 부분이 유효하고 결국은 낙폭 과대한 그런 우량주가 무엇이냐 봤을 때 현대중공업, 조선주 쪽과 그리고 이제 그동안 안 좋았던 거 있지 않습니까? 네. 한진해운 네. 그런 것들. 그리고 오늘 두산인프라 같은 경우도 오늘 상한가로 마감을 했지만 장중에 좀 조정받고 그러면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네. 좀 이제 구체적인 부분은 좀 뒤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그래서 일단 종목을 몇 개 말씀을 드리면 일단 단기적으로는 현대중공업, 한진해운 그리고 이제 그런 쪽으로 갖다 보시고 네.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예. 그래서 잘 좀 주목해서 좀 가격이 좀 메리트가 별로 좀 없는 감은 있지만 어쨌든 계속 좀 관심을 갖다 보시고 그리고 올해 내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이제 주목해야 할 소형 종목으로 제 생각엔 앞으로 시장에서 상당히 좀 대박이라고 그럴까요? 좀 네. 큰 수익이 난다면 아마 LED 쪽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로 주식은 결국은 이제 꿈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이제 있는 조명들을 갖다가 다 LED로 바꾼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대단한 거죠. 일단 정부에서 돈을 갖다 대주겠다는 거고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일단 결국은 목표가가 계속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쪽으로 봤을 때 물론 서울 반도체가 좋긴 하지만 최근에 가격이 이제 거의 한 저점 대비해서는 3배 정도 올랐기 때문에 좀 부담스럽고요. 퍼도 지금 보니까 한 60 이상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안정적 퍼도 한 10배 정도에다가 또 이제 재무제표도 좋고 그리고 또 이제 삼성전자의 프린트 쪽과 그리고 이제 한 30% 정도의 LED 쪽에 조명에 상당히 좀 강점을 갖고 있는 대진 DMP라는 회사를 갖다가 잘 주목해서 보시고 좀 관심 종목으로 이제 두시면 앞으로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여전히 LED 관련 업종에 관해서 좀 집중할 필요가, 좀 주목할 예, 필요가 예. 있다. 예, 그런 예. 말씀이시군요. 예, 예. 자,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장규성 지점장께 내일 장에 대한 전망을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의 반등은 기술적 반등의 성격이 굉장히 강합니다. 1000포인트 선은 심리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굉장히 의미가 있는 지지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이 상승세가 얼만큼 이어갈까가 굉장히 관심입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수가 오늘 미국 시장이 좀 안정세를 찾아준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모멘텀을 얻어서 1100포인트까지의 반등은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 시장이 반등을 해야 된다는 그런 전제를 깔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오늘 우리 시장이 기술적 반등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는 우리 시장이 기본적으로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환율의 하향 안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외국인의 순매도 움직임이 멈춰줘야 됩니다. 하지만 오늘 환율은 여전히 1,500원 이상의 고공을 맴돌고 있고 오늘 또 외국인은 순매도를 지속을 하고 있는 그러한 모양입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의 반등을 이끈 중국에서의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 역시 오늘 갑자기 나온 뉴스는 아닙니다. 벌써 수일 전부터 이번 5일부터 시작하는 중국 전인대에서 2조 위안대의 추가 경기 부양책이 발표될 거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만 그 뉴스가 오늘 1000포인트대 선에서 이게 반등을 이끈 그런 새로운 재료가 될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000포인트 지지선의 의미가 그만큼 크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네. 하지만 그 시장이 그 박스권의 한계를 가지더라도 이 우리 시장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미국 시장의 하락이 멈춰야 되고 그다음에 환율의 움직임을 봐야 되고 외국인의 순매도가 멈춰야 된다는 그러한 내용들이 복합적으로 확인된 다음에야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움직임에 주목을 하면서 단기적으로는 1000포인트 선이 시장 장중에 하락을 한다 그러면은 업종 대표주 그리고 중국 관련주, 태양광 관련주, LED 관련주 이런 종목 중심으로 관심을 가지고 매매하시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내일장에 대한 전망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굿모닝 신한증권의 장규성 지점장, 유진투자증권 현봉환 차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동안 무척이나 좀 가파르게 올라서 많은 투자자 여러분을 좀 불안케 만들었던 원달러 환율이 오늘 외환당국의 개입과 또 주가 강세의 영향으로 이틀째 하락을 했습니다. 자,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일보다 달러당 1원 40전이 내린 1,551원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여전히 1,550원 그러면 1,500원대 중반으로 그간의 환율 수준을 비교하면은 상당히 좀 높은 수준이면은 틀림이 없지만요. 그렇지만 이제 또 가파른 상승세가 그래도 조금 좀 잠잠해지지 않았나 그런 면에서 좀 안정감을 주는 것이면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많은 투자자 여러분이 조금만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성숙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